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덕구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일요일 주말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이렇게 올려드리게 됐고요. 지난번 영상 제가 어제 올려드린 거 바토클리마 반환은 악재일까 호재일까 라고 올려드렸는데 반응들이 되게 전문적인 반응들이 많아서 댓글 읽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황땡탁님께서 슈퍼챗을 큰 돈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한 번에 지난번에도 이렇게 한번 보내주신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큰 돈 보내주셔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정말 참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지기도 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황땡탁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원참여님 댓글 남겨주셨는데 괜찮은 수치냐, 뭐 80%라고 했는데 이 정도 되냐라고 했는데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론팍 5296님 청원참여님도 같은 질문 하셨는데 뭐 GD2A 상에서 20명이 TED 활동성 환자였고 2.5mm가 감소가 평균이고 표준 편차를 고려하면 거의 PRR이 60%는 나와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충 50% 확률로 60% 이상 PRR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글쎄요, 이게 활동성 TED 환자라는 게 이게 얼마나 활동성인 환자들, 그러니까 이게 그레이브스병 이상에서 TED를 동반한 환자들을 가지고 이제 테스트를 해봤던 거였잖아요. 이게 오픈라벨이었던 임상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정확히 뭐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 데이터를 근거로 이제 이뮤노반트가 TED 3상을 바토클리마브로 진행을 하는 거니까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60% 이상이 나온다 안 나온다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근데 일단 TED라는 질환의 그 원인 같은 거나 아니면 의미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봤으니까 이 TED라는 게 성과가 이제 얼마나 나올지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일단 그레이브스병 임상을 하면서 TED의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본 거니까,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 임상은 주력 임상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TED 동반 환자들이 있었고 TED 동반 환자들을 가지고 그레이브스병 임상하면서 보너스로 TED 데이터를 좀 추적을 해봤더니 되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 뭐 이런 건데. 그러면 결국 그 20명, 뭐 15명, 뭐 이 정도의 환자들 가지고 임상을 한 수준이 예를 들어서 뭐 60% 정도다라고 친다면 나중에 표본을 늘려서 했을 때 이게 결국은 60% 이상이 잘 나올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TED 3상의 임상의 설계를 보면 이제 활동성 TED 환자들이 많은데 그게 이제 그레이브스병 임상을 하면서 얻은 결론들 가지고 이제 참고를 해서 환자 모집을 그렇게 한 건데, 결국은 이제 환자 모집군이 커졌을 때 반응률이 더 올라갈 거냐, 뭐 이런 것일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그 N을 늘렸을 때, 표본을 늘렸을 때 바토클리마브 TED가 유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이유, 근거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유추를 좀 해보면, 물론 데이터는 나와봐야 압니다. 뭐 정확한 데이터는 이겁니다, 저겁니다 라고 몇 % 정도입니다 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요. 일단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봐야 아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건 제 추정이고 그냥 가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선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선별 효과. 그러니까 그레이브스병 환자들을 모집했을 때 이 사람이 TED를 같이 앓고 있구나 라고 해서 같이 데이터를 뽑은 거랑 아니면 TED 환자를 중점으로 모집했을 때, 그러니까 활동성 TED인 사람을 선변적으로 모집했을 때랑 그레이브스병 환자를 중점으로 모집했을 때랑 TED 환자의 그 질이 다를 겁니다. 같은 TED를 앓고 있어도 그레이브스병 환자를 모집하면서 같이 앓고 있던 TED 환자들에 대해서 임상을 투여할 때랑 TED를 중점으로 임상을 진행하는 환자들을 모집할 때랑 TED 환자의 질이 다를 거고요. 또 그 요건도 많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선별 효과로 일단은
우리가 바토클리마브 TED 환자는 TED만을 위한 임상으로 참여한 환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안구 돌출 개선 가능성이 그레이브스병 환자를 모집해서 TED를 앓고 있는, 부수적으로 앓고 있는 보너스 임상 개념으로 하는 것보다 안구 돌출 개선 가능성이 높은 활동기 환자군을 대거로 모집을 했을 거다. 활동성이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활동기 초기나 아니면 중기 정도 됐을 때 활동성이 상당히 높은 사람들에게 바토클리마브를 투여를 하면 그때는 IgG 감소 정도가 상당히 빨리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때 한창 항체를 만들어내고 있고 한창 항체 수가 막 늘어나 있는 상태고 한창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IgG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바토클리마브를 투여를 하면 그 항체들이 확 떨어집니다. 이제 한창 만들고 있기 때문에 확 떨어져요. 그럼 그게 문제죠. 만들어내는 속도랑 떨어지는 속도가 훨씬 빨라져야 이게 아무리 만들어내도 계속 떨궈버리면 되니까 활동기가 확 떨어져서 테드가 효과가 있는데, 만들어내는 속도가 빨라버리면 어떻게 되냐, 떨구는 속도보다. 그게 아제넥스잖아요. 그게 존슨앤존슨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존슨앤존슨도 IgG 감소 농도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아제넥스나 존슨앤존슨은 활동기 TED 환자들에게 투여를 하면 활동기 환자들이 항체를 만들어내는 속도가 더 빨라버려요. 더 많이 만들어내고. 근데 아제넥스나 존슨앤존슨은 항체를 떨굴 수 있는 그 능력 자체가 IgG 감소율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항체가 만들어지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하는데 아제넥스나 존슨앤존슨의 약물이 대응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체를 어느 정도 확 떨궈 놓고 그 상태를 유지를 시켜줘야 몸에서 아이고 이제 못 만들겠다 하고 이제 포기해 버리는데,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돼요. 항체가 계속 만들어질 때 약을 투여해서 항체를 더 떨궈가지고 항체가 이제 더 이상 지쳐서 못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떨궈놔야 되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아제넥스나 존슨앤존슨은 그게 안 되고, 바토클리마브 같은 경우는 80% 이상 항체를 떨궈버리기 때문에 항체가 계속 만들어질 시기에 투여를 해서 항체를 확 떨궈버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얘도 만들다 이제 안 되는 시간이 오잖아요. 그 시간까지 항체를 계속 떨궈 놓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량을 12주를 투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활동성이 풍부한 환자들을 위주로 TED 환자들을 모집을 했을 거다. 지금 설계도 그렇게 돼 있고요. 12주 판명받은 지 12주 미만 이렇게 돼 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활동기 환자들을 위주로 모집을 했기 때문에 IgG 감소율도 확실히 반응이 좋을 수 있고 초기에 빠른 반응이 올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환자들의 편안함을 느끼는 것도 좀 빠를 수도 있다. 그래서 선별 효과가 좀 있을 거다. 그레이브스병 환자를 모집하는데 중간에 TED 환자가 들어와서 너 TED 있구나, 그러면 이왕 약 투여하는 거 TED도 좀 우리가 잴게 하고 재는 거랑 TED 환자 심각한 환자들 오세요, 지금 활동성 있는 환자들 오세요 해서 모집해서 한 거랑 선별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간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80% 이상 감소를 딱 시키기 때문에 확실히 감소를 시키기 때문에 이게 한 2, 3주, 3, 4주면 이제 감소가 다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주간 투여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80% 이상 감소하면 이제 역치 이상의 감소가 일어난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역치라는 기준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70% 기준으로 잡으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과학적인 근거로 밝혀진 건 없고요. 과학적인 거라 하면 이제 그레이브스병 임상할 때 70% 이상의 IgG 감소율과 70% 이하의 IgG 감소율에 따라서 반응률의 차이가 두세 배 가까이 난다라는 게 이뮤노반트에서 밝혀진 내용이기 때문에 70% 정도의 항체를 감소해 놓으면 좀 그게 역치의 기준 아닌가. 70% 이상 감소를 시키면 역치 이상의 감소가 이뤄지면서 환자의 반응률이 드라마틱하게 좀 올라가고, 70% 이하로 감소시켜 놓으면 이 역치를 넘지 못해서 계속 뭔가 70% 이하 감소했기 때문에 뭔가 계속 살아남아 있는 상황이라서 나쁜 항체들이 다 죽지 못하고 계속 살아남아 있는 상태라서 그 살아남아 있는 상태로 인해서 계속 증상이 악화가 되는 그런 기준이 아마 70% 정도를 저는 역치로 보고 있는데, 이뮤노반트는 80% 이상의, 바토클리마브는 80% 이상의 감소가 충분히 일어나기 때문에 역치 이상의 그런 반응률을 12주 동안은 12주 처음 투여할 때부터 그런 건 아니니까요. 3, 4주 정도 걸린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나머지 한 8주 정도는
3, 4주까지, 처음 3, 4주까지는 꾸준히 IgG가 줄다가 한 4주차 되면 거의 최대폭으로 감소를 하게 되고, 그 뒤로부터는 80% 감소를 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치 이상의 감소가 한 2달 정도 일어난 상황이라서 IgG 감소폭이 확 줄어들면 더 이상 항체를 T랩을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 몸에서 세팅이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TED 관해라든지 그레이브스병 관해가 그때 이루어졌잖아요. 그 GD 환자에서도 상당수 많은 환자들이 관해를 보게 됐는데, 그런 것처럼 TED도 어느 정도 역치 이상의 감소를 보이는 바토클리맙, 이 70% 이상의 감소를 보이는 바토클리맙이 상당히 기간 효과까지 누려진다면 충분히 반응하지 않나. 그리고 12주차 12주차까지 640ml 투여를 하고, 그 다음 12주는 340ml로 이제 유지요법이 들어가는데, 그때까지 들어갔을 때 만약에 항체가 역치 이상으로 감소를 해서 반응자가 딱 끊긴 사람이면 이제 그 뒤에 유지요법으로 투여를 해도 T랩이 그렇게 많이 생성되지는 않을 거고요. 감소를 할 거고요. 근데 만약에 12주 동안 680mg을 투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T랩 항체 감소가 줄질 않아서 340ml를 투여를 해도 그때는 더 안 줄겠죠. 그죠? 더 안 줄어가지고 활동성이 계속 남아있는 환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연장 임상, 익스텐션 임상까지 좀 봐야 되는 게, 사실 그런 참고 자료로 보고 싶은 게 그런 겁니다. 과연 340ml나 뭐 680ml나 이렇게 투여를 했는데도 감소가 안 일어난 환자들에게 연장 임상을 할 때는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기간 효과가 좀 있다. 80% 이상 감소를 한 기간이 꽤 되고, 그 다음에 또 340mg을 투여를 해서 그때는 이제 T랩 항체의 생성 속도가 조금 더딘 상황에서 340mg을 투여를 하면 충분히 항체를 계속 감소시키는 상태를 유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레이브스병 데이터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레이브스병 데이터에서 그랬잖아요. 680ml 고용량으로 투여를 했을 때 T랩이 확 떨어지고, 그 다음에 340ml 투여할 때쯤 T랩이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IgG는 그대로 올라가는데 T랩도 올라가야 되는데 T랩은 안 올라가죠. 그죠? 그런 식으로 뭔가 항체를 만드는 공장이 바토클리맙 고용량을 통해서 공장이 운영이 중단이 돼버리고요. 공장이 운영이 중단된 상태니까 340mg만 투여해도 나중에는 공장이 잘 돌아가질 않고, 그런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관해다,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TED도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에 같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는 해보고요. TSI라는 있잖아요. TSI라는 그 항체가 안구 뒤 세포를 자극해서 그 어떤 친수성 물질 같은 걸 만들어내고, 이 물을 이제 흡수하니까 눈에서 부종을 일으키고 이런 붓게 되는 질환이 TED인데, 이 TSI 항체를 감소시키는 게 바토클리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 개선 정도가 너무 뚜렷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3번은 이어서 말씀드릴 게 기전의 확실성. 뭐 태페자도 마찬가지고 IGF-1R도 TED 감소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기전이 확실하고요. 바토클리맙도 기전이 확실하죠. 항체 제거를 통해서 TED의 안구 돌출 감소를 일으킨다 라는 건데, 기전은 확실하죠. TSI라는 항체를 감소를 시키면 눈 뒤에 있는 부종이 가라앉습니다. 그 기전은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이 된 것 같고요. 이제 그거예요. 바토클리맙과 태페자를 비교하는 건 이제 TED 질환에서는 비교를 하는 건데, 사실 반응률이 태페자보다는 높진 않을 거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근데 이제 두 번째로 그레이브스병하고 같이 조절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는 이건 따라잡을 수 없는 차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전의 확실성이 있어서 사실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정도의 이유 때문이라면 선별 효과, 활동기가 높은 환자군이 대규모로 들어올 거다. 그 다음에 기간 효과, 그 다음에 기전의 확실성, 이런 것들이 모여서 바토클리맙 같은 경우는 그레이브스병 임상하면서 TED 환자들을 보너스 임상 확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보다 TED를 집중한 환자들을 모집해서 임상을 한 지금의 바토클리맙 임상 3상의 결과가 그레이브스병 임상을 하고 보너스로 TED 환자를 확인했을 때보다 반응률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환자군의 N도 커지고요. 환자군 N이 커진다는 건 TED 환자들, 활성기에 있는 환자들만 집중적으로 모았다 이거예요. 활동기가 활동성이 있는 TED 환자들을 집중적으로 모아놓은 N이 커졌고,
그러면 반응을 할 수 있는 대상 환자군 자체가 커졌다는 얘기고, 그러면 바토클리마브를 투여를 했을 때 반응할 수 있는 환자의 크기가 표본이 커졌다는 얘기니까 반응할 수 있는 환자 수도 많아졌겠죠. 그죠? 그래서 단순히 이건 수학적인 논리로만 보고 뭐 이렇게 이러지 않을까라고 예측 정도만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능성을 좀 보자면 그레이브스병 환자를 모집해서 TED 보너스 임상을 할 때보단 TED 환자군의 활동성에 집중해서 환자를 모집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을 대규모로 모집해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할 수 있는 환자군 자체가 좀 늘어날 거다. 예. 반응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환자군 자체가 늘어날 거고, 바토클리마브를 투여를 하면 그러면 활동성에 있는 환자들에게 투여를 한 거니까 그레이브스병 임상할 때 보너스 확인을 한 것보다는 훨씬 더 반응률이 좋지 않겠냐라는 게 조금 저의 생각이고요. 근데 이게 뭐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올라갈 거냐, 막 60%였던 게 80%까지 올라갈 거냐, 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그 그레이브스병 임상에서 60% 정도 나왔으면 그래도 65%까지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 정도 차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레이브스병에서 뭐 50% 중반이었다면 바토클리마브 TED 임상으로 했을 때는 60% 이상까지는 가지 않을까, 61, 2%까지는 가지 않을까, 뭐 이 정도의 차이로 조금 더 N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활동성이 높은 환자들을 집중해서 모집을 한 거고, 그레이브스병을 동반하고 있는 환자들을 모집을 한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N이 커졌다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뭐 그레이브스병에서 아까 뭐 20명이 뭐 반응을 보였다고 어쨌든 하신 게 있는데, 20명 반응하면 100명 모집해도 똑같은 비율로 반응하지 않을까? 뭐 이럴 수는 있어요. 수학적 통계적으로만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비율만 이렇게 딱딱 곱하기 해서 계산을 해보면 20명이 10명 반응하나 200명이 100명 반응하나 똑같잖아요. 똑같이 50%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죠. 수학적으로만 딱 따지면. 근데 TED의 활동성 환자군들만 모집을 한 선별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고, 거기에서 치료를 한다면 좀 더 드라마틱한 IgG 감소율에 반응을 보이는 환자들도 충분히 더 있을 수 있고요. 모집 환자군 자체가 활동성이 높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좀 더 드라마틱하게 IgG 감소율에 따라서 안구 돌출 개선 정도가 충분히 높아지는 환자들이 충분히 모집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런 N들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좀 더 표본의 가치가 높아져서 반응률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의 추측입니다. 그래서 뭐 표준 편차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확률에 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쵸?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봐야겠지만 벌써 이제 다음 주가 1월 달이 이제 들어가고요. 그 다음 주면 이제 1월 둘째 주가 되는데, 1월 말까지는 안 갈 것 같고 1월 중순이나 말까지 갈 수도 있죠. 아무튼 1월 달 안에는 뭐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이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타이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판단이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결국 중요한 건 그거예요. 바토클리마브이 아무리 TED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이뮤노반트의 주가에는 바토클리마브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예, 이뮤노반트의 시가총액에는 바토클리마브의 가치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 반환 얘기도 나왔는데도 지금 반응이 없잖아요. 만약에 일부 반환이 뭐 certain rights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certain right, 뭐 일부 특정 권리를 반환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certain right의 certain이라는 단어가 과연 일부일지 아니면 어떤 특정일지 아니면 전체일지 그거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반환 얘기가 나왔는데도 이뮤노반트의 주가가 떨어지지 않아요. 반응도 없었잖아요. 더 올라갔잖아요. 오히려 그때 공시 나오고 나서 그레이브스병 얘기가 막 나오면서 올라가고,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이 생각보다 빨리 발표가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에 또 올라가기도 했는데, 바토클리마브에 대한 가치는 전혀 반응이 안 돼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실 TED가 성공하냐 실패냐도 중요하죠. 물론 한올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근데 주가 측면에서는 이뮤노반트의 가치에는 바토클리마브이 반영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올의 시가총액은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은 7조 8천억 뭐 이 정도 상태가 돼 있는데 7조 6천억 뭐 이 정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뮤노반트가 그 정도인데 한올이 지금 2조 1천억 2천억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적어도 2분의 1이면 적정 가치다 해도 2분의 1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는 뭐 한 40% 45% 정도의 가치는 인정을 그래도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는 하는데 택도 없죠. 그쵸? 그래서 지금 이뮤노반트가 안 그래도 바토클리맙의 가치가 포함이 안 돼 있는데도 7조 8천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노리고 있는데 한올바이오파마가 바토클리맙 실패한다 그래서 떨어진다면 이거는 또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이뮤노반트도 떨어져야지. 이뮤노반트는 반환한다 그래도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을 안 하는데 한올바이오파마는 지금 반환한다 그래서 반응을 한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가총액 갭 차이가 지금 벌어져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벌어져 있는데 또 바토클리맙 TED가 뭐 반응률이 안 좋았네 어쨌네 하면서 또 떨어진다면 과연 이뮤노반트는 그 이슈로 떨어질 거냐 그것도 문제고요 사실. 근데 이뮤노반트도 사실 뭐 그레이브스병과 TED 동시 질환 조절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데 뭐 바토클리맙 TED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 그래서 이뮤노반트 결과도 그레이브스병 결과도 안 좋게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뭐 그런 실망감 아니면 좀 기대감이 꺾이는 그런 이슈가 실리게 된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그레이브스병은 상대적으로 생각보다 언맷 니즈가 너무 크고 그리고 과학적으로 지금 임상한 환자들에 대해서 그때 의사가 나와서 설명도 하고 그랬잖아요. 반응률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관해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해율도 환자군 중에 뭐 일부 소수였긴 했지만 50% 정도의 관해율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아무리 오픈 라벨이고 뭐 어찌고 저찌고 여러 이유를 갖다 붙여도 50%라면 상당히 그리고 그 반응률이 50%라는 게 환자 느낌으로만 50%면 오픈 라벨의 의미가 있지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T랩의 수치가 더 이상 안 올라간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바이오마커가 반응을 안 한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50%로 관해율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과학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과학적으로 그렇게 나온 관해율이기 때문에 오픈 라벨의 의미가 없는 건 사실 오픈 라벨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무튼 그레이브스병에 대한 기대감은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TED 관련해서 꺾일 거냐? 결국은 이 차이거든요. 기존의 확실성은 명확합니다. 과학적으로 TED가 바토클리맙이 효능이 있다라는 건 이제 명확해 보여요. 근데 이제 반응률이 안 나온 건 사실 바토클리맙의 부작용 이슈 컨트롤 때문에 용량을 680mg 고용량으로 투여하지 못하고 12주만 투여하고 12주, 나머지 12주는 저용량으로 투여를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응률이 좀 떨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반응률이 안 좋다면 TED 반응률, 안구돌출 반응률이 안 좋다면 그거는 이제 바토클리맙의 특성, 부작용으로 인한 특성, 용량 조절 특성 때문에 반응률이 안 좋아질 거라고 판단을 할 거거든요. 근데 아이메로프로바트는 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이메로프로바트는 만약에 고용량으로 680ml로 그레이브스병 다 때려박는 데이터도 지금 뽑고 있잖아요. 임상도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데이터라면 충분히 TED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바토클리맙의 반응률이 안 좋다 그래서 이뮤노반트 주가가 더 떨어지거나 뭐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만약에 바토클리맙 TED가 안 좋다 그래서 아이메로프로바트도 실패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그죠? 고용량으로 계속 투여할 수 있으니까 아이메로프로바트는. 아무튼 이뮤노반트는 지금 바토클리맙의 반환이다, 뭐 TED 실패다, 성공이다 이런 얘기에 전혀 주가가 휘둘리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올바이오파마 같은 경우는 바토클리맙 반환 이슈가 나오고 한번 휘둘렸죠. 그죠? 그리고 지금 바닥 42,000원에 계속 옆으로 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바토클리맙 TED 결과가 좋으면 더 땡큐인데 만약에 안 좋다 그래도 실패한다 그래도 뭐예요? 주가가 떨어질 건 없다. 떨어지면 이상한 거다. 바토클리맙 TED 안 좋았대. 아 그래? TED가 안 좋아서 하락이야. 그러면 이뮤노반트도 똑같이 반응을 보여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뮤노반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토클리맙 가치가 전혀 반영이 아예 안 돼 있어요. 아예 논외입니다. 이뮤노반트는 바토클리맙을 상호파를 안 한다는 거를 시장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토클리맙은 버리는 거구나, 버리는 상황이구나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토클리맙의 가치가 아예 빵원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근데 한올에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사실 주가 측면에서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또 투자 철학입니다. 옆으로 빌빌 기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바토클리맙 TED 아무리 공부하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고 뭐 이 정도면 성공, 이 정도면 실패라고 기준을 찾았다고 해도 주가가 어떻게 될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희는.
바토클리맙의 가치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은 이뮤노반트의 시가총액이 7조 6천억인데 바토클리맙이 실패했다 그래서 만약에 한올바이오파마 주가가 떨어진다면 저희는 사실 바토클리맙 실패한 건 좀 아쉽지만 주가 측면에선 엄청난 축조의 기회가 또 올 수 있다.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고요. 주가에. 이뮤노반트도 지금 열심히 올라가다가 지금 잠깐 쉬고 있긴 한데 바토클리맙에 대한 가치로 인해서 한올이 더 시가총액의 차이를 이뮤노반트와 더 벌린다? 그거는 사실 납득이 안 된다라는 상황이 올 것 같고요. 저희가 아무리 기준을 열심히 잡고 성공이나 실패냐 논의를 해도 이게 만약에 데이터 나왔을 때 실패다. 그러면은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아이메로프로바트에 집중을 하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한올 입장에서는 성공을 했으면 좋겠지만 실패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의 이유는 없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바토클리맙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물론 전 가능성은 그래도 60% 정도는 보는 게 가장 적정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엊그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높은 반응률을 하면 지난번에 댓글을 통해서 다른 분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긍정적인 이슈만 반영을 하면 안 되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60% 정도만 나와준다면 잘 나왔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60% 정도만 나와줘도 사실 그레이브스병 과 동시에 컨트롤이 가능한 상황이면 충분히 시장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바토클리맙을 이렇게 60%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가 측면에서는 사실 그렇게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어요. 바토클리맙은 상업화를 안 한다 쪽에 무게를 실어놓고 생각을 하셔야 투자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뮤노반트가 60% 나왔다 그래서 상업화를 진행을 할 거고 안 할 거고가 아니고 이뮤노반트는 지금 그걸 상업화를 진행할 만큼의 돈이 없어요. 투자를 거기다 할 만큼의 돈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상업화 한다 그래도 본인들이 안 할 거예요. 딴 데 팔아서 할 거지. 바토클리맙을 어디 딴 데다 팔아서 할 거지 본인들이 절대 상업화할 돈 없거든요. 본인들도 로열티 챙겨갈 거예요. 팔아서. 아무튼 그건 논외로 하고 데이터가 좋게 나오면 좋겠지만 나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 측면에선 여러분은 그렇게 크게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투자 판단은 이제 여러분들 본인에게 있으니까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부터는 무슨 싸움이에요? 또 엉덩이 싸움입니다. 12월 달이 넘어갔고요. 이제 1월 달이 되어가고 있는데 1월 달에 중요한 데이터라고 하면 TED 데이터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3월 달, 4월 달이 되면 또 류마티스 관절염 데이터다. 그다음에 그 TED 또 임상 두 번째 것까지 다 끝내고 나서의 세부 데이터도 공개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하반기로 넘어가면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 탑라인 결과 발표까지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루푸스 결과도 나오게 되고요. 올해 좀 모멘텀이 많긴 해요. 내년에 2026년에 모멘텀이 좀 많긴 합니다. 그래서 엉덩이 싸움이 됐습니다. 벌써 엉덩이 싸움이 시작이 됐고 누가 얼마나 잘 모아서 잘 오래 끌고 가느냐, 오래 잘 들고 잘 유지해 가느냐의 싸움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거죠. 데이터에 휘둘려서 내 마음이 휘둘리지 않으면 되는데 사실 임상이 실패하고 아이메로프로바트에 대한 임상이 실패하거나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오면 가치에 많이 휘둘릴 수 있긴 합니다. 그거는 아이메로프로바트의 가치가 워낙 높다고 판단이 되고 기대감이 많이 실려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실패한다 그러면 실망 매물도 나오겠죠. 근데 그거 이제 데이터 봐야 아는 거고요. 임상은 어쨌든 환자 모집도 잘 되고 있고 류마티스도 그렇고 그레이브스도 그렇고 환자 모집도 잘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런 연말 투자 심리, 내년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기대감 이런 것들로 주가가 왔다 갔다 많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그 투자 철학 절대 흔들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사람하라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아무튼 저는 TED 데이터를 좋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좋게 나올 것 같다. 과학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그런 세부 데이터들 봤을 때도 그렇고 기존의 과학적인 근거도 그렇고 어느 정도 기전은 확실히 증명이 된 것 같은데 이제 환자들이 반응을 얼마나 잘 하냐가 달려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예상을 한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이 반응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복불복의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저러 이유들을 짜깁기 해봤을 때는 실망보다는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다 라는 것들이 제 결론이긴 하고요. 그래서 잘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제 바람인데
그대로 안 되고 만약에 잘 안 나오더라도 잘 안 나오면 바토클리맙에 대한 가치는 아직 주가에 포함 안 돼 있다고 보는 게 맞다. 그래서 바토클리맙이 실패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다면 그때는 이뮤노반트 주가와 연동을 많이 하게 될 텐데 바토클리맙이 실패했다고 이뮤노반트 그러니까 실패는 안 할 것 같아요. 성공은 할 것 같아요. 통계적 유의성은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표본이 크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은 달성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통계적 유의성 달성을 도대체 몇 프로로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잖아요. 예상보다 못한 통계적 유의성을 달성을 하더라도 이뮤노반트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주가가. 바토클리맙의 가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차피 반환한다고 했고 여러 가지 아이메로 프로바트로 우린 다 전환해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가 통계적 유의성은 달성은 하겠지만 몇 퍼센트나 더 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토클리맙의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가치가 왔다 갔다 할 때 이뮤노반트 주가는 왔다 갔다 안 할 거다. 그러니까 한올의 주가도 왔다 갔다 안 하는 게 맞는데 만약에 그것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글쎄요. 또 한 번의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계속 떨어지기만 하면 너무 재미없겠지만 결국 기업의 가치는 주가에 반영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뮤노반트만 계속 올라가고 한올은 계속 떨어지고 할 수는 없거든요. 절대 이뮤노반트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은 곧 한올의 약물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주가가 반대 방향으로만 간다면 너무나 좋은 주가의 타이밍이 있을 수 있고 또 저만 그렇게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외국인들 계속 모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외국인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매수만 일어난다고 해도 프로그램 매수면 어느 날은 사고 어느 날은 팔아야지 이렇게 꾸준히 며칠간 모으고 있다는 거는 사실 외국인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매수 매도는 하셔야겠지만 제 이야기는 참고만 좀 해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방향성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또 월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날 아마 휴장이지 않나요? 12월 말일이라 휴장인 것 같고요. 이틀 정도 장 열리고 이틀 또 12월 31일, 1월 1일 이틀 쉬고 1월 2일날 오전 10시인가 열리지 않나요? 그날은? 아무튼 장이 또 열리게 되는데 이번 주는 그렇게 장이 오래 열리진 않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이 또 다가옵니다.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물론 저 내일도 영상을 찍을 거니까 뭐 연말 인사는 천천히 해드려도 되지만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부터 월요일 또, 다음 주는 좀 1월 1일 휴일이 있어서 좀 빨리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도 잘 준비하셔서, 행복한 한 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꼭 눌러주시고, 마지막으로 어제 슈퍼땡스 크게 보내주신 황땡탕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댓글 편하게 달아주시고 이런 데이터들 같이 공유할 거 있으시면 같이 공유해주시면 또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